자,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고려 신분과 사회입니다. 여기서는 고려의 신분 제도, 백성의 생활 모습, 조선시대에 비교되는 고려의 여성의 지위와 사회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은 교과서 93쪽, 96쪽, 97쪽의 내용입니다. 바로 고려의 신분 제도입니다. 고려는 크게 지배층, 피지배층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지배층은 귀족과 중류층으로 구분되고요. 귀족은 왕족, 무무, 고위 관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중류층은 관청에 소속된 말단 신문을 보는 서리인, 잠류, 그리고 지방 신문을 보는 향리, 그리고 궁중 신문을 보는 남반, 하급, 장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피지배층은 양민과 천민으로 구성됩니다. 양민은 농민, 상인, 수공업자, 그리고 향, 부곡, 소민입니다. 천민은 소, 공, 사, 노비, 그리고 광대인, 제인, 도축업자, 화촉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족입니다. 귀족은 왕족과 5품 이상 고위 관료 관직 가문을 말합니다. 이들은 고위 관직을 독점합니다. 어떻게?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독점하고요. 그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족과 고위 관직, 고위 관료 가문끼리 결혼을 통해서 지위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문벌귀족, 그리고 고려 중후기에는 무신, 말기에는 건문세족이 귀족으로서 있었죠. 이 그림은 이제 그 당시 귀족을 보여주는 이제 복식과 고용을 그림입니다. 귀족들은 경제 생활을 살펴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민전에다가 그리고 관리로서 받은 과전과 녹봉, 5품 이상 고위 간직이 지위로 받는 공음전, 노비, 농장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자로 만든 기와집에 살며 화려한 외국산 장식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들의 저택은 대전의 유성에서 발견된 고려 저택 유적인데요. 정치죠. 동서로 96m, 남북으로 110에서 120m 이릅니다. 그래서 약 계산해 보면 약 3,484평에 이르는 대저택이죠. 3,000평이 넘는 대저택에다가 너비만 2m인 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로 구워 만든 청자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볼 때 대단한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류층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중앙관청에서 근무하는 잠류인 서리, 그리고 궁중신문을 보는 남반, 그리고 지방신문을 보는 향리, 그리고 하급정에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향리 중에서 호족 출신의 상층 한리 향리들은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이고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료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귀족으로서의 신분 상승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은 양민입니다. 양민은 농민이 중심인데요. 농민이 있는데 농민은 특정 직역을 부담하지 않아서 수조권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백정이래 부릅니다. 백은 뭐 흰백자 뜻도 있겠지만 안일,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흰색이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것처럼 백정으로 불립니다. 이 백정이라는 말이 조선시대 가면 도살업자로 바뀌기 때문에 조선시대 백정과 고려시대 백정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세, 공납역을 부담합니다. 농민이기 때문에 조세와 공납역을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들은 이런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경제적 신장이 노력이 됩니다. 그래야 뭐 과거 시험을 보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군사적 공인 군공을 통해 신분적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은 자영농, 개인의 토지를 가진 자영농가 남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 수공업자입니다. 이들은 일정한 세금을 내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자기가 만든 공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농민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거두기가 농민보다는 상위 수급업자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농민을 더 인정해주고 많은 양민들이 농민이 되길 바라겠죠. 그리고 향부곡 소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미지만 일반 농민이나 상인 수공업보다는 차별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과세한 조세 역부담 때문에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향상을 통해서 이걸 벗어나려 했고요. 그리고 대몽황적이 있던 군공 같은 걸 세우는 전쟁 시대 군공을 세우는 방법을 통해서 일반 군역을 승격하든지 아니면 무신정변에 보여줬던 저항운동을 통해 고려 후기 일반 군역을 승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시는 방법을 나름 고민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천민입니다. 천민은 노비, 도살업자인 화척, 우리 조선시대에는 백정으로 불렸죠. 고려시대의 백정은 농민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사공인 진척, 그리고 광대인 제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노비입니다. 노비는 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런데 노비 자체가 인간이가보다는 재산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매매, 증여, 상속이 대상인 거죠. 노비의 구분은 크게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됩니다. 공노비에는 간청에서 자벽을 하는 이벽 노비, 그리고 농경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규정된 일정 액수를 관청에 납부하는 낙공노비가 있습니다. 사노비는 귀족이나 사원에 직접 부리는 솔거노비와 따로 주인과 따로 살며 농업 등을 종사하는 일정한 신공을 바치는 외거노비로 나누어집니다. 노비의 기속을 보면 노비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고려시대는. 첫 번째 원칙은 일전즉천. 무슨 말이냐? 부모 중 한 명이 노비이면 아무 상관없이 바로 노비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부모 가운데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무리 귀족이거나 아버지가 아무리 양민이라도, 어머니가 아무리 양민이거나 어머니가 아무리 귀족이라도 부모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된 제도가 바로 일천즉천입니다. 친자스모법은 뭐냐? 노비 사이에 자식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유를 누가 해야 되냐? 어느 주인이 가져야 되냐? 어머니 쪽이나 아버지 쪽에 노비들을 보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쪽 소유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머니 노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그 자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자스모법은 어머니를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솔거노비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독자적으로 어디 나가거나 경제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외거노비는 주인에게 일정한 신공, 자기가 생산한 일의 액수를 양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간섭 없이 일반 농민과 비슷한 경제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거노비가 솔거노비보다는 천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쪽은 개방사회로서의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이 여기는 뭐냐? 통일신라 시대의 골품 제도에 비해서 확실히 신분 상승 기회가 많았다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신분이 상승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제한은 있지만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시기로서 개방적인 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통일신라와 달리.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적 공을 세워서 신분 상승하는 경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노비 출신의 최고 집권자였던 무신정권의 이의민입니다. 이는 노비 출신인데도 최고의 권력자로서 승격됐고요.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나 몽골과의 전쟁 중에 향, 부곡, 소 일반 군현들이 특수행정구역들이 일반 군역으로 승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몽골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다인철소가 익안현으로 승격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외거노비가 백정 농민을 상승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재산을 모아서 주인에게 바치고 양민으로 해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재산을 주인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주인이 관리를 못하거나 아니면 주인을 죽이고
자기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외고 노비가 설고 노비보다는 백적 농민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 다음에는 원과의 관계죠. 원나라 간섭기에 신부 상서기가 좀 쉬웠습니다. 원나라에 통역하던 통역관이 원나라와의 관계가 좋아서 결국 재상이 되고, 원나라에 갔던 공녀가 출세해서 그 집안이 고려해서 귀족 대접을 받는 경우, 바로 귀왕후 집안들이죠. 그리고 응방, 매사냥, 원나라 사람들이 매사냥을 좋아하는데 이 응방이 일하는 이 관리 중에서 몇 명이 큰 귀족으로서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나라를 기생해서 하는 거죠. 친원파적인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합니다. 향리나 하급 관리 출신들이 과거 시험을 보고 사대보로 성장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향리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사대보가 되기도 하고요. 무신진국기의 차별철폐를 위한 봉기한 향부곡 소주민들이 결국 그 봉기에 을 무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반 군연으로 승격하는 경우, 아니면 군공을 통해 출세와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역관이 재상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죠.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99쪽을 보겠습니다. 99쪽의 내용은 백성의 생활 모습입니다. 여긴 다양한 게 나오는데 고려 시대의 특징적인 모습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바로 고려의 향도입니다. 고려의 특수한 조직이죠.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둔 농민 공동체인데요. 이들은 초기에 매향 활동을 합니다. 매향이 무슨 말이냐? 매자가 묻을 매자고 향자가 향나무 향자입니다. 향나무를 땅에 묻어서 미륵보살에게 공양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중은 미륵보살에게 구원받고 극락왕생을 비는 행사를 하는 거죠. 향이란 것은 자기가 향기를 불을 피우면 스스로 몸을 희생해서 좋은 향기를 냅니다. 바로 이게 불교에서 가르침과 같은 거죠. 스스로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구원하는 행위죠. 그리고 사찰, 불상, 석탑을 만들 때 이 향도 조직이 가서 대규모 노동력을 제공하고 비용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려 말기에, 완전 말기에 가면 마을 행사 주도하는 농민조직으로 조금 변화하긴 합니다. 대표적인 매양 활동이 바로 매양비가 남아 있습니다. 맞죠? 사천 흥사리 매양비가 남아 있는데 이게 땅에 묻어 있던 것을 찾았습니다. 이게 1387년도에 고려 우왕 13년에 나라가 이제 쇠퇴해지죠. 왜냐하면 원간석기가 막 끝났기 때문에 그 승려와 이 지방 불교를 믿는 사람들 4,100명이 모여서 사천이 해안 쪽에 바닷가에 있는데 이쪽에다가 이 향나무를 묻고 국태민안,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고 백성을 안정시키겠다는 마음과 미륵보살이 하생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서 이 향나무를 심고 이 비석을 심었던 거죠. 이를 통해서 매양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만의 조선시대에 없는 특별한 모습이죠. 자, 그 다음은 100페이지에 여성의 지위와 사회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과 주자가래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가 많이 낮아집니다. 고려는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습니다. 고려 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혼인하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따로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처자가 일반화되었죠. 조선시대에는 첩제도가 있어서 본부인 외에도 첩을 따로 한 명 두었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시집살이와 첩제도가 일반화되겠지만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 상속은 자녀 균분 상속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부모의 제사의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했죠. 근데 이에 비해 조선시대는 장자 상속과 부모 제사를 장자가 혼자 맡았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좀 달랐죠. 여성은 재산 상속과 소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경제를 주도적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과 아내가 따로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별산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성들이 투자와 기부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도 행사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태어났을 때도 호족에 같이 기록합니다. 그 태어난 순서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누가 먼저 태어났냐, 호주 집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도 가능합니다. 사위, 외손자도 음서 혜택을 받을 만큼 남녀 집 차별이 없었죠. 그러나 물론 한계는 있죠. 왜냐하면 관직은 할 수가 없죠. 공적 사회 기구의 대표도 취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확실히 났습니다. 조선시대는 재산은 물론 호적에 등록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재혼한 자식들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에 제한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재혼한 경우는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가 더욱더 조선시대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여성의 사회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타고 바깥 활동을 하는 여성, 조선시대 같으면 얼굴이 가리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렇게 말을 타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경우나,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같이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벽화에 나는 모습을 통해 여성의 지위가 고려시대, 조선시대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100페이지 100쪽에 고려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사료를 보겠습니다. 이 일화는 박유의 이야기입니다. 박유가 왕위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남자는 적고 여자가 많은데 지금 신분이 높고 낮은 막론하고 철을 하나 두는데 그치고 있어 아들이 없는 자에게도 감히 처벌두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컨대 여러 시나 관료들로 하여금 여러 처를 두게 해야 돼 품위에 따라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여 보통 사람이 이르러 1첩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처에서 낳은 아들도 본처와 낳은 아들처럼 벼슬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나라의 원한을 품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없어지고 인구 늙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물론 조선시대보다는 확실히 제도가 괜찮죠. 왜? 조선시대는 첩에게 낳은 자식은 벼슬을 과거 시험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여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죠. 부녀들은 이 소식을 듣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때마침 연등의 날 저녁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여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습니다. 첩을 두고 자 요청한 자가 바로 저 늙은이다 하니 듣는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서로 가리키니 거리마다 여자들이 무더기를 손가락질하였다. 당시 재상들은 그 부인이 무서워 자들이 있었기에 결국 첩제도는 실행되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사회 진출 이런 건 어려웠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의 사회 지위가 높았다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료입니다. 고려 상속에 관한 송사인데 재판인데 손변이라는 사람이 송사를 맡았습니다. 남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 같은 부모의 자식인데 어찌 유산을 누이 혼자 차지하느냐. 남동생이 얘기했죠. 누나 혼자 부모의 재산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 누나가 얘기한 거죠. 아버지 재산을 떠날 때 집안 재산을 모두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왜 당연히 내 거지. 손변이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이 다 똑같은 법이다. 어찌 장성에서 이미 출가한 딸에게만 후하고 어미 없는 어린아이에게 아들에게는 박하게 했느냐고 타일렀다. 누나와 누이와 동생이 비로소 깨닫고 서로 부뚝 울었다. 드디어 남매가 재산을 반씩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는 누나만, 보통 조선시대는 남성이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누나가 재산을 독차지했죠. 첫째 누나가. 그리고 결국 이제 둘이가 화해하고 재산을 균등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이따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학습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분제도도 배웠는데요. 신분제도는 첫 번째 귀족이 있습니다. 귀족, 중류층이 있고요. 지배층에는 피지배층에는 양민, 촌민 나눠집니다. 귀족은 어떤 계집들이냐? 왕족이나 5품 이상 고위 관료의 가문을 말합니다. 특징은 과거 음서를 통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정략 교련을 통해서 가문의 지위를 계속 강화하는 거죠. 경제 기반으로서는 첫 번째 공음전이 있습니다. 5품 이상 관리이기 때문에 보험전을 받죠. 그리고
일반 관리이기 때문에 과전을 통해서 받고요. 그리고 민전도 있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 노비도 있고요. 그리고 농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려 후기 전시가 문제는 녹봉 같은 것도 받았죠. 이렇게 통해서 경제 기반을 이루어 갑니다. 중류층은 서리, 잡류인 서리가 있고요. 잡류를 불린 서리. 잡류들은 중앙관청에서 일하죠. 중앙관청에서 근무하고요. 그리고 남반, 군중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군중 실무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향리는 지방 실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급 장교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호죽 출신의 상층 향리들은 지방의 실제 지배로서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서 진출하는 등 귀족 사무실 신분 상승이 많이 가능했었죠. 양민의 농민 보통 백정으로 불리죠. 왜냐하면 일정한 직역 없이 수조권을 받지 않게 백정을 불립니다. 조세, 공납, 여기엘 부담했죠. 생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하고 신분 상승 가능했죠. 자연농과 소장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 수공업자들 일정한 세금과 공납을 부담하고요. 농민 사회주의는 좀 낮았죠. 그 다음에 향, 부고, 소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차별 대우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조세 영입 부담했고요. 근데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통해서 일반 조선 고려 후기에는 일반 권유 성격이 있습니다. 그다음 천민에는 노비, 화척, 그다음에 진척, 제인 등이 있습니다. 노비는 대부분 차지하고 재산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죠. 노비는 공노비로 크게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주인하고 같이 있느냐 아니면 관청에서 일하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노비는 입역노비와 그리고 낙공노비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노비는 설고노비와 외거노비로 구성되죠. 그리고 노비의 기속입니다. 잘못 적었죠? 기속이고요. 기속은 두 가지 있죠. 일천, 직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바로 천민이다. 노비가 된다는 뜻이죠. 부모 한 명 중에 노비면 뭐 아버지, 어머니 관계없이 노비가 됩니다. 친자수모법. 부모와 노비가 태어나면 노비의 소유를 누가 하느냐? 엄마 노비 쪽에 간다. 그리고 엄마 노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 재산으로 됩니다. 설고노비, 외거노비가 있는데요. 설고노비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재산으로 간주되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뭐 경제생활 같은 건 거의 불가능하죠. 외거노비는 주인에게 일정한 신공만 내립니다. 자기가 생산한 물품만 납품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과는 비슷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고려시대의 신분 구조 변화를 분석을 보겠습니다. 고려는 군공을 통해 신분 상승하거나 원가 관계를 활용하거나 과거 시험을 통해 상승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공을 통한 경우에는 이 노비 출신의 최고 집권자가 있죠. 바로 누굽니까? 이의민이죠. 이의민 같은 분도 있죠. 이의민 등이 있고요. 그리고 향, 후고, 소는 일반 군공을 쌓으면 일반 군연으로 승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외거노비가 백정 농민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바로 군공을 세워야 되는 거죠. wen과의 관계는 통역관을 하든지 원에서 출세한 공녀
친족들이 대표적이죠. 바로 기황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응방, 매를 기르는 그 부서에서 일하다가 몽골 쪽에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신분 상승은 향리나 하급 관리들이 뭘 통해서 출신이 과거를 통해 사대부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아까 말했듯이 과거를 통해서 이 향리가 사대부가 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향, 소, 부곡이 부곡소가 저항을 통해서 승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신직공기죠. 그 다음에 군공을 세우면 군공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역관을 활동하다가 신분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여러가지 신분 제도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신분 구조 변화가 통일신라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민생활과 여성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향도입니다. 향도. 고려만의 독특한 제도죠. 홍보는 불교 신을 바탕으로 둔 농민 공동체인데, 그래서 매향 활동을 합니다. 바로 향나무를 묻는 활동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불교에 관한 신앙 활동을 하는 거죠. 불상 사찰 표타를 만들 때 노동력과 대규모 노동력과 비용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도 조직이 불교 관련 조직으로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했었죠. 후기에는 마을 행사를 주도하는 농민 조직의 성격을 좀 띠긴 합니다. 점점 유교가 들어오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매활동과 아까 뭐라 했죠? 불교 미륵 신앙의 한 형태로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는 의식이죠. 바닷가에다가 묻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륵불이 현세에 내려와 백성을 구제하기 바라는 걸 추정됩니다. 그래서 사천에 보면 이렇게 미양비가 남아있고 이 부분 비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려 여성의 지위입니다. 첫 번째, 혼인에 관련해서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따로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지금처럼 꾸리는 거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조선처럼 첩제도가 없고 오로지 일부 일처제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사는 자녀 균분 상속입니다. 그걸 통해서 부모의 제사 의무는 동등하게 부담했죠. 여성의 사회주의는 재산의 소유권도 가질 수 있고요. 상속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권도 주도권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부부 별산제죠. 부부가 따로 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투자도 할 수 있고요.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죠. 돈으로 행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적부에 적을 때 태어난 순서대로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등재되고요. 그리고 호주 집에 간 높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재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위나 외손자도 이 음서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남녀 외갓집 사돈 처가 외가 구분하지 않는 거죠. 한계는 그래도 여전히 관직은 할 수 없고요. 공직 사회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제 민간 사회에서나 이런 데는 활동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